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처럼 집안에 사람 사는 냄새가 그득하네요. 남편의 생일을 맞아 도시에 사는 자식놈들이 다들 온 때문입니다.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듣지 뭡니까? 그 덕에 머리가 다 빙빙 돌 지경입니다. 평소엔 두 늙은이만 있어 절간 같은 집에 손주놈들이 뛰어다니니 여기가 집이 아니라 돛대기 시장이 되어버린 기분까지 들고 있답니다. 엄마, 준영이가 나 게임기 못 쓰게 해. 혼내줘. 형 게임기잖아. 네가 형한테 한 번만 빌려달라고 그래봐. 강찬호, 너 자꾸 뛰어다닐래? 그러다가 다치면 어쩌려고. 놔둬라. 니네 집에선 뛰지도 못한다며. 층간소음이니 어쩌니 해서. 여기서야 아무리 뛴다 한들 그런 말 나올 리도 없으니 저러는 게지. 그래도 저러다 사고 친다니까요. 사고 쳐봐야 무슨 상관이라고. 상을 업든 음식을 차든 그뿐일 텐데. 얼마나 보기 좋으니. 사람 사는 집 같은데. 그 어리던 놈들이 이렇게 자라서 손주까지 안겨준 게 여전히 믿기지 않습니다. 세월 참 빠르죠. 키울 때는 그리도 힘들더니 이제 다 커서 다들 독립하고 나니 그 시절이 왜 그리 그리운지요.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다시 한번 그 시절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질없는 생각이란 건 알지만 70을 넘어가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산다는 게 언제나 후회와 미련으로만 채워지는 건가 봅니다. 사실 그래야 할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나빴던 날보다 좋았던 날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여전히 미련이 남는 건 왜일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그놈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친자식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정성으로 키운 한 놈이 빠져 있으니 못내 아쉽더라고요. 그렇다고 내색을 할 수는 없습니다. 행여 그런 내색이라도 하면 애들이 난리를 부릴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리 제 속마음이라도 털어놓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조금은 미련이 가시지 않을까 해서요. 할망구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전 전라도 어촌에 살고 있는 70대 할마시입니다. 애가 셋이 있는데 다들 도시로 나가서 살고 있어요. 보통 자식이 셋이면 그중 하나쯤은 부모 속을 썩인다는데 전 운이 좋아서인지 그런 일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들 착실하게 살면서 지 앞가림은 하고 산답니다. 정말로 제가 복이 많은 게죠. 보통 자식 복이 있으면 남편 복이 없는 경우가 많다시는데 그것도 아니랍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식 복보다 남편 복이 더 많거든요. 남편은 얼마 전까지 수협 조합장을 하다 퇴직하고 지금은 노년을 누리고 사는 중이에요. 참 성실한 사람입니다. 가정에도 충실하고요. 그걸 보여주기라도 하듯 남편 생일이면 여기저기서 선물들이 줄을 잇기도 합니다. 사실 이 근방에선 저희 집이 꽤 유지에 속하거든요. 저희 시아버지도 조합장을 역임하셨고 남편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조합장네라고 하면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정도예요.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 원래 저희 같은 어촌에서 조합장이란 자리는 군수보다 더 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자리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군수는 지역민들과 동떨어져 지내지만 조합장은 안 그렇거든요. 거짓말 조금만 보태면 어느 집안의 숟가락이 몇 개인지를 알 정도로 친숙하게 지내는 자리라서 더 그럴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번거로움이 적지 않긴 해요. 명목상으론 조합의 장으로서 조합원들의 편의를 봐주는 역을 하지만 살다 보면 동네 해결사에 가까운 일을 해야 하는 게 조합장이라서요. 그래서 온갖 민원을 다 처리해야 할 때가 많아요.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라면 버티기 힘든 자리랍니다. 간혹 조합장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친한 사람들만 챙겨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뉴스를 보곤 하는데요. 그건 진짜 일부 극소수 조합장들이 벌이는 일이고요. 대부분의 조합장들은 진짜 열심히 지역과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발벗고 나선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그러셨고 남편 역시 그랬어요. 그래서 다들 존경의 눈빛을 보내신 겁니다. 아이고, 제 자랑이 너무 길었네요. 딱히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요. 아무튼 그런 남편을 둔 덕에 저 역시도 사모님 소리 들으며 참 잘 살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서울에서 태어난 제가 전라도 어촌으로 시집을 간다니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없었답니다. 조한이가 좋은 놈이긴 하지. 성실하고 머리도 좋고. 그런 놈이 왜 서울에서 취업할 생각은 안 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거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자리로 갈 수 있을 텐데. 아버님 일을 돕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말했잖아. 엄마 알잖아. 아버님이 조합장인 거. 알지. 조합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도 알고. 아무리 그래도 네가 그 불편한 시골 생활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냐? 조한이한테 다시 말해보면 안 될까? 안 될걸. 오빠가 처음부터 그랬다고 말했잖아. 자기는 대학 졸업하면 바로 내려갈 거라고. 그거 알고 만난 거였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그래? 아이고, 모르겠다. 조한이가 탐나긴 하는데 그렇다고 결혼을 시키자니 네가 힘들게 살 것 같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아니 뭘 어떻게 생각해? 지가 좋다면 가는 거지. 당신 말대로 조한이 이놈이 지 마누라 힘들게 할 놈도 아니고 힘들어도 지가 선택했으니 책임을 져야지. 말씀은 그리 하셨어도 아빠라고 걱정이 안 될 리가 없었겠죠. 요즘 어촌이야 서울 못지않게 사는 이들이 적지 않은 곳이지만 제가 결혼할 무렵에 어촌은 진짜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런 곳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남자 하나 믿고 간다는데 걱정이 안 될까요? 그래도 제가 고집을 부리니 어쩔 수 없으셨어요. 무엇보다 시어른들을 뵙고 나선 제 의견에 한층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는 다 떠나셨지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듣기로는 유서 깊은 양반가의 자제들이셨다는데 꼭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두 분이 진짜 어질고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덕분에 제가 참 편하게 지냈답니다. 제가 시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진짜 고생했을 거예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이었고 서울과는 달리 투박한 사람들 사이에서 지내는 게 쉬울 리가 없었죠. 게다가 결혼을 하고 내리 새아이를 낳았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정신이 더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저 진짜 매일 울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웬만한 건 다 도와주시는 통에 그나마 숨을 돌리고 산 거죠. 큰 놈과 둘째가 연년생인데다가 3살 터울 막내까지 갓난쟁이들이 쪼르르 성화를 부리면 진짜 혼이 쏙 나갈 수밖에 없답니다. 혼자서 키웠다면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나름 한다고는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뭘 그리 잘했겠어요. 보통의 시어머니가 그런 걸 보셨다면 속에서 천불이 나서라도 싫은 소리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안 그러셨어요. 하나하나 차근한 목소리로 제가 할 일을 다 알려주셨죠. 덕분에 제가 어설프게나마 엄마 노릇을 할 수 있었답니다. 여기 올라오는 사연 상당수가 시어머니로 인해 힘들었던 날들을 이야기하시던데 솔직히 전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겪은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보다 더 좋으셨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셨어요. 시어머니가 조합장 사모님이셨죠. 덕분에 동네 일에는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는 그런 분이셨어요. 어느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불려가는 분이셨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누구보다 침착하고 현명하게 사건을 처리하셨으니 일만 생기면 시어머니를 찾을 수밖에 없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부들이 좀 거친 구석이 많아요. 워낙 힘든 바닷일을 하다 보니 술을 찾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서 여자들에게 거칠게 대하는 남자들도 많죠. 요즘 말로 하면 가정폭력쯤 되겠네요. 그런 일이 생기면 시어머니가 나서셨답니다. 친정 어머니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폭력을 휘두른 남자를 잡아와선 눈물이 쏙 날 정도로 꾸짖으셨답니다.
이 사람아, 자네 지금 뭐하나? 자네가 힘든 건 알아. 그렇다고 자네 안 사람은 안 힘들 것 같나? 애들 키우고 먹이고 자네 뱃일 나가면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지 않을까 맘졸이면서 하루를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분명히 말하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나중에야 당연한 듯 받아들였지만 처음 그런 모습을 보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 150이 될까 말까 하는 조그만 양반이 호통을 치는데 좋기 두 배는 되어 보이는 건장한 남자가 쥐죽은 듯 꼬리를 마는 모습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러다 분함을 못 참고 주먹이라도 휘두르면 어쩔까 싶어서 마음을 졸였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게 카리스마란 거겠죠. 간혹 물정 모르는 외지인이 시어머니한테 불손하게 대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그때는 난리가 났죠. 시어머니한테 혼난 어부들이 그걸 보고 때려 죽인다면서 난리를 부리곤 했거든요. 뱃사람들이 진짜 거친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바다에 저당 잡히고 일하는 사람들이었으니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죽인다고 말하는 건 정말로 그럴 수도 있다는 뜻이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서 시어머니를 지키겠다고 나서는 걸 보면서 누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대하겠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고 대하는 자세를 보이면 누구라도 그 사람에게 감화가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세상엔 예외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맛보았으니 드리는 말씀이에요. 처음 동네로 내려와선 그렇게 어리버리하던 제가 한 7, 8년 살다 보니 나름 요령도 생기고 동네 사람들과도 자연스레 얽힐 수 있었답니다. 시어머니가 사시는 걸 보면서 그걸 따라하고 싶기도 했으니 저도 어느샌가 꼬마 해결사 정도는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 동네 분들이 저를 예쁘게 봐주셨어요. 조합장 며느리가 여간 다부진 게 아니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아마 그래서일 겁니다. 시골에 살다 보면 종종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는 외지인이 마을에 눌러 살게 되는 모습 말입니다. 또 그런 것도 있죠. 소위 말하는 반푼이들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뜻이니 오해는 마세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사람일 수도 있고 정신병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어느 시골 마을이건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있었을 거예요. 다들 그런 사람들을 두고 말이 많죠. 서울대를 나왔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 미쳤다는 식으로 말하곤 하는데요. 저희 마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나이 어린 처자였다는 거였어요. 수아야, 너 이야기 들었니? 무슨 얘기요? 얼마 전에 산청댁 행랑채에 새로 들어와서 산다는 그 처자 말이야. 아, 그 아가씨요? 저도 봤어요. 곱게 생겼던데 어쩌다 그리 됐는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원래 태어나길 반푼이로 태어난 거지. 또 그러신다. 반푼이가 뭐예요? 그런 반푼이를 반푼이라 그러지 뭐라 그래. 아니다. 반푼이까지는 아니고 한 7푼이나 8푼이쯤 되겠더라. 아무튼 그건 그렇고 걔가 임신을 한 것 같더라고. 산청댁이 쉬쉬하기는 하는데 우리야 배만 봐도 알지. 요새 외지 어부들 오고 가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놈들 씨겠지. 설마 동네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 임신이요? 정말이에요? 어휴, 어떡한데? 어쩌긴 어째. 지가 알아서 낳든 말든 하겠지. 그 정신에 애를 지킬 수 있을는지 몰라. 하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저러다 덜컥 낳기라도 하면 지만 불쌍한 거지. 애미란 게 제정신이 아니니 제대로 챙겨줄 수도 없을 테니. 동네 아줌마 말이 딱히 틀리다고 할 건 아니었어요.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왜 있겠어요. 엄마 혼자서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아서 나온 말일 텐데요. 정상적인 여자도 힘든 육아를 온전치 못한 정신을 가진 여자가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였죠. 아이 셋을 낳았으니 그 말을 모르진 않았죠.
저야 시어머니가 다 키워주고 계셨으니 그나마 고충이 덜했지만 그 여자는 그게 가능할 리도 없으니 더 문제였어요. 한동안 그 여자, 자꾸 그 여자라고 하니 이상하네요.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니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화정이라고 불렀어요. 산청댁 아주머니의 죽은 딸 이름이었어요. 산청댁 아주머니 집에서 살기도 했고 산청댁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돌봐주셔서 그렇게 불렀답니다. 아무튼 화정이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이었답니다. 한동안 화정이 뱃속에 든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를 두고 동네가 시끄러웠어요. 동네 남자들 중 하나일 거라는 말부터 외지에서 들어온 뱃사람 중 하나일 거라는 말까지 여러 말이 돌았지만 끝내 아빠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누구보다 아빠의 정체를 잘 아는 화정이가 대답을 하지 않으니 알 수가 없었죠. 그나마 그게 다행이었어요. 화정이가 정신이 온전해서 동네 남자들 중 하나의 이름을 댔다면 난리가 났을 테니까요. 화정이가 낳은 아들 이름이 민규였어요. 사정이 어쨌든 하늘이 허락해준 덕에 태어난 아이니 소중하게 대해야 했답니다. 남들처럼 출생신고도 하고 그래야 했는데 문제는 화정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이럴 때 나서야 하는 이가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죠. 동네 지서를 통해 지문도 확인해보고 했는데 화정이는 아예 주민등록상에도 잡히지 않는 아이였어요. 아무래도 태어날 때부터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부모가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러니 어째요. 그대로라면 민규의 출생신고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화정이를 먼저 주민등록에 올렸답니다. 그게 정말 까다로운 일이었어요. 그나마 조합장이신 시아버지가 나서고 했으니 잘 처리될 수 있었답니다. 사실 나이도 몰라서 그것도 힘들었어요. 대충 그 정도가 아닐까 싶어 등록한 나이가 저보다 7살 어린 나이였어요. 그렇게 민규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산청댁 아주머니가 진짜 고생이 많으셨어요. 꼭 자기 손주인 양 거둬주셨거든요. 그래도 한계가 있었죠. 원래부터 몸이 안 좋으셨답니다. 민규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런 조짐이 있었어요. 그러니 마음은 간절해도 제대로 민규를 보살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기엔 너무 아까운 아이였어요. 민규는 누가 봐도 잘난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동네 남자들이 의심을 피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놈 얼굴 봤지? 우리 동네 씨는 확실히 아니야. 애가 생긴 게 귀티가 나잖아. 우리 동네는 고사하고 옆 동네까지 털어도 그 비슷하게 생긴 놈이 없는 걸 보면 분명히 그래. 맞지? 그래서 산청댁이 그놈 업고 다닐 때 보면 더 마음이 짠해. 제대로 된 어미 밑에서 태어났으면 사랑 많이 받고 자랐겠지 싶어서. 그러지 말어. 화정이가 정신이 그래서 그렇지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지 새끼라고 얼마나 아끼는데. 아끼면 뭐래? 지 새끼 입에 들어갈 음식 하나 못 만드는데. 산청댁만 고생이지. 근데 요새 산청댁 몸이 더 안 좋다면서? 큰 병원에서도 손 놓았다잖아. 지금이야 어떻게든 애를 키우지만 저러다 산청댁 잘못되면 애는 어쩐데? 고아원 같은 데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암만 그래도 어째 그런데? 애미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시골 인심이라는 게 그렇답니다.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지만 일단 동네에 털을 내리고 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일을 챙기기 시작하거든요. 민규가 그랬답니다. 몸이 안 좋은 산청댁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들 속에서 3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동네 여자들의 걱정이 현실화되었고요. 산청댁 아주머니가 더 못 버티시고 세상을 떴답니다. 제대로 된 친척 하나 없던 아주머니의 상은 동네 사람들의 십시일반 힘을 모아 치렀습니다. 사실 경비 대부분은 시아버님이 내셨지만요. 그렇게 일을 마치고 나서 민규를 어떻게 해야 하나를 두고 동네 사람들이 회의를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몇몇 분들이 보육원 이야기를 하셨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기 때문이었어요.
자네들 말도 일리가 있어. 근데 민규가 이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 아닌가? 다른 동네라면 모를까 우리 동네에서 태어난 아이를 보육원에 보낸다는 게 영 내키지가 않아. 화정이가 엄마 구실을 못하니 그런 걱정을 하는 거겠지만 그렇다고 그 죄 없는 걸 부모랑 떨어뜨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사모님 말은 알지만 그렇다고 어떡해요. 누가 맡아서 키울 수도 없고 우리도 우리 새끼 먹이는 것도 못하고 사는데요. 누가 맡아서 키워달래? 그냥 오며 가며 아이 잘 있나만 봐주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전에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셨답니다. 민규를 좀 돌봐줄 수 없겠냐고요. 물론 제가 전적으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셨어요. 당신이 돌보겠지만 어머니가 못하는 시간에만 손을 좀 보태달라고요. 민규가 저희 막내랑 5살이 차이가 났어요. 다른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아무래도 예전만큼 애들한테 손이 가지 않았으니 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산청댁 아주머니 그렇게 되시고 일단은 민규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왔답니다. 큰 문제는 없었어요. 화정이가 저를 잘 따랐거든요. 짐승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에겐 해를 끼치지 않는다잖아요. 자기를 예뻐해주는 사람에겐 따른다는 뜻이죠. 하물며 화정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조금 지능이 떨어지긴 해도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멍청이도 아니었고요. 민규가 세상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준 저희였으니 따를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랑 그리 나이가 벌어지지 않아 그전부터 절 언니라고 부르면서 따른 아이였어요. 그러니 민규를 저희 집에 데리고 올 때도 좋다던 아이였답니다. 그렇다고 화정이랑 민규가 아예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았던 건 아니었어요. 원래 살던 산청댁 아주머니 집에서 살긴 하지만 제가 수시로 두 사람을 보아주기로 했어요. 요새 같으면 그게 힘들겠지만 어차피 시골집이 큰 재산 가치도 없고 무엇보다 산청댁 아주머니가 딸처럼 손자처럼 보살핀 사람들이었으니 두 사람이 그 집에서 산다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였답니다. 그렇게 민규는 온 마을의 아이가 되었어요. 사실은 제 아이라고 해야 맞겠죠. 시어머니와 제가 돌보긴 했어도 민규가 저를 가장 잘 따랐으니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자식 키울 때는 그리 힘들기만 한 육아가 손자를 키울 때는 너무 즐거운 일이 된다는 말 말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경험 차이도 있고 또 여유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케이스는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아이들 키울 때랑은 확실히 다르대요. 뭐가 됐건 새아이의 유년 시절을 치러낸 뒤였으니 민규 하나 키우는 건 일도 아니었죠. 더군다나 민규가 참 순한 아이였어요. 잘 울지도 않고 말도 잘 들었어요. 가끔씩은 그게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철모르는 아이라고 해도 자기가 처한 상황이 변변치 않다면 본능적으로 그걸 알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민규가 얌전하고 착한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게 서운했다고 말하면 너무 오버한 걸까요? 근데 전 그랬어요. 저희 새놈처럼 민규도 좀 투정도 부리고 고집도 부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었답니다. 단 한 번도 그러질 않았어요. 그건 학교를 가서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민규가 요즘 말로 하면 기초수급자의 아이였어요. 그러니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받았죠. 철 모르는 아이들이니 그런 걸로 놀리기도 했나 봐요. 전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 학교에서도 집에서처럼 얌전하게 공부만 열심히 했던 거겠죠. 원래 타고난 머리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자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공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더했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쉬이 건드릴 수도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더군다나 전교 1등, 그것도 2등과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는 전교 1등이라면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죠. 그런 아이를 건드렸다가는 선생님들한테 배는 더 혼날 테니까요.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민규가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거였어요. 다만 그러지 못하는 순간이 있긴 했죠.
바로 학부모가 학교에 가야 할 때가 그랬습니다. 민규가 지 엄마를 업신여기거나 하는 놈은 아니었어요. 그만큼 생각이 깊은 놈이었죠. 아무리 그래도 화정이를 학교에 오랄 수는 없었겠죠. 친구들 대부분이 민규 엄마의 상태를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직접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 내키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갈게. 왜? 이모가 가는 건 싫어? 아니에요. 저야 사모님이 가주시면 좋죠. 또 내가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이모라고 하면 되잖아. 큰이모. 죄송해요. 입에 붙어서. 안 그럴게요. 약속한 거다. 그래서 언제 가면 돼? 언제부턴가 민규의 학부모 자격으로 제가 학교를 가곤 했답니다. 선생님들도 사정을 대충은 아니 제가 간다고 뭘 하시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도 제가 조합장 며느리란 걸 잘 알고 있으니 뭘 하실 이유도 없었고요. 당장 저만 해도 그 일을 즐기기도 했답니다. 민규 학교에서 학부모를 오라는 건 무조건 좋은 일이었거든요. 민규가 공부를 잘했다거나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거 기분 괜찮았거든요. 저희 자식들이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전교 1등은 아니었으니 민규 덕에 좋은 경험을 한 거였답니다. 가장 좋았던 건 역시 민규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상담할 때였어요. 장담은 금물이겠지만 민규 성적이라면 어디든 다 갈 수 있을 겁니다. 서울이나 부산에 난다 긴다 하는 애들이랑 그냥 붙어도 꿀릴 것도 없지만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죠. 농어촌 특별 전형 자격이 되니까 의대든 전자공학과든 원하는 곳이면 다 가능할 겁니다. 민규는 의대를 원하는 눈치던데 그래도 속을 안 털어놓네요. 제 생각인데. 그날 선생님과 상담을 끝내고 오면서 정말로 착잡했습니다. 설마 그런 생각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학교를 마치고 온 민규를 불렀습니다. 오늘 이모가 학교 다녀온 건 알지? 네, 대학 입학 상담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막 화가 나. 아니 당신 왜 그래? 왜? 아니 민규 성적이 안 좋아? 아이 그럴 리 없잖아. 안 좋긴 너무 좋아서 탈인데. 선생님이 어디든 애가 원하는 곳은 다 가능할 거래. 그래 역시. 아이 그런데 왜 화가 난 건데? 그건 민규한테 물어봐야지. 민규, 너 솔직히 말해야 된다. 알았지? 네. 너 선생님한테 지방 국립대 간다고 그랬다면서? 지방국립대? 아 왜? 네 성적으론 서울 명문대도 아무것도 아닐 텐데. 내가 그래서 화가 난 거야. 나 진짜 너무 서운해. 선생님이 그러셨답니다. 민규가 농어촌 특별 전형을 활용해서 지원하면 서울 초명문대 의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고요. 성적이 워낙 좋아서 합격 가능성도 높은데 굳이 지방 국립대를 노리는 건 아마도 전액 장학금을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닌가 싶다면서요. 자기는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니 저한테 이야기를 해보라셨어요. 정말이야? 너 장학금 때문에 국립대, 그것도 지방 국립대를 간다는 거 맞아? 좀처럼 입을 못 대더군요. 사실이란 뜻이었죠. 조민규, 너 대답 안 해? 죄송해요. 근데 의대는 등록금도 너무 비싸고 제가 아무리 여기서는 잘나도 거길 가면 장학금 받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제 형편에 장학금 안 받고는 대학 다닐 수도 없는데 그래서요. 죄송해요. 대충 짐작은 했지만 막상 그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화가 나대요. 제가 친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15년을 넘게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해주려고 노력했는데 민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하니 서운했답니다. 아이고 이놈아. 네가 그걸 왜 신경을 써? 아니 할 말로 네가 의대를 가면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겠냐?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 그 정도 해줄 능력은 있어. 그리고 우리 수협에도 장학금 지원 제도도 있고 네가 장학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100개는 더 있겠다. 모르진 않아요. 저도 많이 알아봤고요. 근데 100% 장담할 순 없잖아요. 혹시라도 그게 안 되면 어떡해요. 이모 말씀대로 이모부가 주신다는 건
제가 죄송해서 안 돼요. 두 분이랑 할머니, 할아버님이 저 여기까지 키워주신 것만 해도 너무 죄송한데. 아, 진짜 나 막 눈물 나. 내가 너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됐구나.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 이모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아시잖아요. 말만 그런 거잖아. 네 말대로 내가 엄마라면 왜 내 자식이 그런 걱정을 하겠니? 진짜 아니에요. 저 지방대 가도 열심히 하면 돼요. 좋은데 취직해서 두 분이랑 할머니, 할아버지 은혜 갚을 수 있어요. 누가 너한테 은혜 갚으래?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으니 너 무조건 의대 가. 돈 걱정하지 말고. 정 그게 싫으면 나중에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벌어서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면 되잖아. 내 말 알겠지? 저 민규가 그렇게 고집센 놈인 거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과 저 둘이서 얼마나 설득을 했는지 몰라요. 결국 저희 의사를 관철시켰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너 의대 가면 장학금 받는 거 일도 아니야. 우리 동네에서 서울 명문대 의대생이 나오는 건데 사람들이 그냥 있겠냐. 그리고 네 사정도 있으니 장학금 나올 구석도 차고 넘치고. 그러니까 넌 의대 붙을 생각만 해. 알았지? 그렇게 민규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요. 민규는 보란듯이 서울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누구나 알 법한 명문대 의대에 떡하니 붙었답니다. 저희 동네에 플래카드가 붙은 건 당연했죠. 장하다 내 새끼. 이모가 너무 고마워. 고마운 건 저죠. 감사해요. 정말이에요.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두 분 은혜 꼭 갚을게요. 또 그런다. 은혜랄 게 뭐 있어. 우린 네가 잘 살면 그뿐인걸. 그렇게 민규가 서울로 갔답니다. 장학금은 걱정할 게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의 수협은 물론이고 군청과 지역 단체에서 앞다퉈 나섰거든요. 학비는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일정 부분 지원을 끌어낼 수 있었답니다. 덕분에 민규가 10년 넘는 예비 의사 시절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어요. 참 의사 되기 힘들대요. 6년 대학 생활로도 모자라 인터넷 레지던트, 거기에 공중보건의 생활까지 끝내고 나니 민규가 30대 중반으로 향하고 있더군요. 진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학부 시절에도 그랬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얼굴 한번 보기가 왜 그리 힘들던지요. 어쩌다 명절에 집에 오는 때면 제가 마음이 더 설렜을 정도였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진짜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된 거지? 네, 일단은 광주 쪽 종합병원에서 일하게 될 것 같아요. 왜? 서울에서 일하면 안 돼? 그럴 수도 있는데 광주가 더 끌려요. 집에도 쉽게 올 수 있고. 참 대견한 놈이었어요. 의사건 뭐건 대성하려면 서울에서 지내야 했지만 민규는 굳이 광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저희 집에서 멀지 않아서였을 거예요. 솔직히 잔소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진 않았지만 이제 민규도 다 컸으니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아직 잔소리할 게 없는 건 아니었어요. 이제 좋은 짝만 만나면 되겠다. 네 형들이랑 누나는 다 갔으니 이번은 네 순서인 거 알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네가 왜 준비가 안 돼?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네가 가정 꾸리는 걸 보고 싶다. 이제 이모랑 이모부도 나이가 있으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한창이실 나이인데 제 효도 받고 싶으시면 건강관리 잘하세요. 아이고 무서워라. 알았다 알았어.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아이가 어쩌다 그리 변한 거였을까요? 세월이 그리 만든 거였을까요? 아니면 막상 부딪혀본 사회라는 곳에서 자기 입지를 다지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리 변신해야 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엇이건 민규는 제품을 떠나면서 달라져 갔어요. 첫 조짐이 보인 게 바로 민규가 결혼을 이야기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모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바쁘진 않고? 무슨 말인데? 저 결혼할까 해요. 결혼? 정말이냐? 그래야지. 그래, 어떤 집 아가씨인데 우리 한번 볼 수 있겠지?
죄송한데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시간 내기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쪽 집에서 제 사정을 잘 모르기도 하고. 좀 실망스럽대요. 상견례까지는 아니어도 결혼 전에 신부들의 얼굴은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욕심이죠. 제가 친부모도 아닌데요. 그래도 화정이는 봐야 하지 않을까 했는데 민규는 그것마저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모, 사실 처가에서는 엄마 존재를 몰라요. 제가 고아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버젓이 자기 엄마가 살아있는데 고아라뇨. 그게 무슨 말이니? 네가 왜 고아야? 네 엄마가 있는데. 죄송해요. 처음부터 그러려던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민규가 이미 다 결정을 했더군요. 아마 중매가 들어온 것 같았어요. 처가 집안이 광주에서 꽤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하긴 민규 병원을 차려준 것만 봐도 알 수 있었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엄마를 없는 사람 만든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라도 야단을 쳤어야 했습니다만 어린 시절 민규가 지 엄마로 인해 겪어야 했던 서름을 생각하니 마냥 그럴 수도 없었답니다. 민규가 그랬다고? 아이, 우리 보고 혼주석에 앉으라고 그랬어? 응, 화정이는 어째? 화정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지? 그건 민규가 알아서 한다고 그랬다면서? 응, 그러긴 했는데 사실 민규가 그러는 게 잘 이해가 안 가. 처가가 어떻길래 지 엄마를 없는 사람을 만드는 건지. 그놈한테도 이유가 있겠지. 알잖아. 우리가 쭉 보아왔으니. 그렇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껏 단 한 번도 우릴 실망시키지 않은 놈이잖아. 이번에도 믿어보자. 남편이 그리 말할 수밖에 없는 놈이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행동해온 놈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러기엔 민규가 보여준 모습들이 너무도 실망스러운 거였어요. 엄마는 안 데려오신 거 맞죠? 동네 사람들도 모르고요. 그래, 네 말대로 하긴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니? 너 네 엄마한테 제대로 말한 거 맞지? 네, 사정이 있어서요.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민규는 몰려오는 손님들을 맞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사실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었어요. 민규가 친구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축하해줄 사람들도 동네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근데 친구도 동네 사람도 없이 치른 결혼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랑 측 좌석이 가득 찼답니다. 처음엔 동료나 대학 친구인가 했지만 그러기엔 연령대가 너무 다양했어요. 그리고 신부 측 사람들도 좀 그랬어요. 제가 관상을 볼 줄 아는 건 아니지만 신부나 신부 부모 인상이 너무 그랬어요. 뭐가 됐건 저희 부부가 혼주석에 앉았으니 예의는 갖춰야 하잖아요. 근데 고개 한번 까딱한 게 다였어요. 하는 걸 보면 알죠. 저희를 무슨 불청객이라도 되는 양 대하더라고요. 민규가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자리였으니 누구보다 더 축하를 해주고 싶었는데 상황이 그리 되자 마음만 불편했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참 그렇더군요. 엄마, 나 이상한 소리 들었다? 무슨 소리? 오늘 신랑 측 하객들 민규 지인이 아니래. 그 사람들 하객 알바야. 하객 알바가 뭔데? 돈 주고 사람 산 거라고. 원래 친구나 친척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기도 해. 민규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모르지. 동네 사람들 오는 게 불편했나 보지. 하긴 오늘 신부 측 사람들 보니까 그럴만도 하더라. 주차장에 외제차 들어찬 거 봤어? 그 집안 엄청 부자인가 보더라. 그래서 민규가 그런 걸지도. 딸은 뭔가 짚히는 게 있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그럴 리가 없었어요. 민규가 얼마나 겸손한 아이인데 설마 동네 사람들을 부끄러워할까요? 근데 그날 일들만 놓고 보면 딸 말이 맞았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했어요. 지 엄마가 그렇다고 죽은 사람으로 만든 아이니까요. 그래도 그 정도로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민규가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우리 집에 한 번은 들를 거라 생각했어요.
저도 저지만 지엄마가 있으니 그게 맞는 거였죠. 근데 민규는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전화조차 없었어요. 그때부터 의심이 커졌답니다. 어쩌면 민규는 자신의 과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지울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어졌어요. 그러면 말이 됐죠. 지엄마를 죽었다고 말한 것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지 않은 것도 말이 됐죠. 그래도 저희 가족을 결혼식에 부르고 저희 부부를 혼주석에 앉힌 걸 보면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 어떻게든 민규를 이해해야만 했어요. 제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키우다시피 했으니까요. 착각이었어요. 민규가 결혼하고 이듬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세상을 뜨셨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이상할 건 없죠.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제겐 친부모 이상의 의미를 지니신 분이셨으니까요. 다들 호상이라고 했지만 세상에 그런 건 없죠. 가능하다면 100세까지라도 제 곁에 머물러 주기를 바랐던 분들이시니까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그런 대접을 받으실 자격이 충분한 분들이었으니 당연했죠. 근데 진짜로 와야 할 한 사람이 오질 않았어요. 민규 말입니다. 민규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그저 부의금 몇 푼 보내는 걸로 자신의 할 일을 마쳤답니다. 시아버지 상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시어머니 상 때도 그러니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민규가 그리 잘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이 바로 두 분이셨거든요. 보육원에 보내자는 걸 말린 시어머니, 민규가 세상에 흔적을 남길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시아버지셨으니까요. 그런 분들이 떠나시는데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는 게 맞는 걸까요? 결혼 이후 드문드문 이어지던 전화가 끊긴 것까지만 해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바빠서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그건 경우가 달랐죠. 자기를 두 분이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는 누구보다 민규 자신이 더 잘 알았을 테니까요. 몇 번이나 민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제 전화마저 받지를 않았답니다. 남편 말대로 그냥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광주까지 간 거였어요. 무슨 말이라도 들어야 했답니다. 사실 제가 광주에 간 건 민규를 나무라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무슨 말이라도 들어야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도 듣고 와야 저 스스로를 달래고 민규를 미워하지 않을 것 같아서였답니다. 근데 그것조차 안 되더군요. 물어물어 찾아간 민규의 병원은 생각보다 훨씬 컸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 정도 병원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 못했어요. 다 처가에서 지원해 준 거지 싶대요. 그래서 민규가 처가에 그렇게 벌벌 떤 거였답니다. 그래도 저한테 그러면 안 됐어요.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저를 민규는 마치 잡상인처럼 대했답니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저 지금 시간 많이 없어요. 다음 환자도 있고 나중에 이야기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알던 민규가 아닌 것 같았어요. 뒤로 넘긴 머리나 후덕해진 외모는 둘째 치고라도 일단 말투부터가 달랐거든요. 그래, 바쁜데 와서 미안하구나. 그래도 잠시 말할 시간도 없니?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어찌 얼굴 한 번을 안 내밀어. 아무리 바빠도 그건 예의가 아니지. 두 분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하셨는데요? 저 지금 이럴 시간 없어요. 일단 집에 가 계세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민규야, 너 왜 이래? 너 어쩌다가? 진짜 사모님이야말로 왜 그러세요? 제가 바쁘다잖아요. 김 간호사, 여기 환자분 나가시게 도와드려. 그리고 의자를 뒤로 돌리대요. 저를 쳐다보기도 싫다는 투였어요. 심장이 조여지는 기분이 그럴까요? 숨을 쉬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말도 못했어요. 간호사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와서는 한참 동안 떨리는 마음을 달랬어요.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제가 입고 간 옷이 너무 초라해서 다른 사람 보기 부끄러웠나 싶기도 했고 너무 바빠서 저랑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했죠.
그게 무엇이건 민규가 이상하다는 것만은 분명했답니다.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 문 닫는 시간까지 기다렸답니다. 일이 끝나면 저랑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거죠. 참 멍청한 여편네였습니다. 문 닫는 시간 다시 들어온 저를 본 민규가 질린다는 식으로 고개를 흔들었어요. 대체 왜 이러세요? 원하는 게 뭔데요? 돈이요? 알았어요. 제가 한 푼도 빠짐없이 계산해서 드릴 테니까 가세요. 안 가시면 영업 방해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민규야, 너 진짜 왜 이러니? 돈 이야기가 아니잖아. 민규야, 제발 그러지 마라. 무서웠습니다. 민규가 그런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전 경비원의 손에 이끌려 병원 밖으로 내팽개쳐지다시피 했어요. 어리빠진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민규 만나러 간 거잖아. 답답하다. 말 좀 해봐.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본 걸 믿을 수가 없으니 이야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간신히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도 믿을 수가 없다고 고개를 흔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저는 오죽했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란 걸 민규가 직접 보여줬답니다. 사건이 일어난 며칠 후 저희 집 앞에 고급 승용차가 멈췄어요. 거기서 민규가 며느리와 함께 내렸습니다. 어리석게도 다시 한번 기대를 가졌어요. 그날은 민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면서 사과를 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기대는 채 1분을 버티지 못했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 정도면 본전 뽑고도 남을 거예요. 앞으로 2번 다시는 우리 병원에 찾지도 마시고 이희한테 엉겨붙지도 마세요. 어차피 부모도 아니잖아요. 내가 뭘 했어? 결혼식 때도 그냥 알바 불러서 혼주석 채우랬잖아. 당신이 여지를 주니 이렇게 달라붙는 거라고. 사람이 왜 이리 순진한지. 이제 가자. 나 다시는 이런 후진 동네 오고 싶지 않아. 미처 말할 여지도 안 주대요. 며느리가 준 가방을 열어보니 빼곡하게 현금 다발이 들어있더군요. 엄청난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그제야 알겠더군요. 민규도 며느리도 제가 그러는 게 뭔가 뜯어먹을 것이 있어 그런 거라 생각했다는 걸요. 민규를 키워온 수십 년의 세월이 말짱 허튼 것이 되었답니다. 민규야, 너 이러면 안 돼. 너희 엄마를 봐서라도. 제가 화정이 얘기를 꺼내려고 하자 민규가 황급히 제 입을 막았습니다. 닥치세요. 이제 저 다시 볼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동네도요. 이 돈이면 키워준 보답은 될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민규가 떠났습니다. 민규가 왔다는 소식에 급히 집으로 들어오던 남편이 본 건 민규의 차 뒷공무니 뿐이었어요. 민규는 이건 뭐고? 풀어헤쳐진 가방 사이로 보이는 돈다발을 본 남편이 놀라했습니다. 전 너무 기가 막혀 남편의 질문에 대답할 여력조차 없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이야기는 해야 했습니다. 민규가 정말 그랬다고? 이 괘씸한 놈. 어떻게 그간의 정을 이깟 돈 몇 푼으로. 이젠 내가 못 참겠다. 내 당장 이 놈을. 남편이 돈가방을 챙겨 나가려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왜 잡아? 이 자식이 나쁜 길로 가면 말리는 게 부모야. 민규가 저리 되는 꼴을 지켜만 볼 거야. 민규가 그랬어. 부모도 아닌 주제에 부모 흉내내지 말라고. 사실 민규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민규의 행동이 그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만하자. 우리 연이 여기까지겠지. 이 돈은 사람 시켜서 보내주면 돼. 당신까지 가서 모욕받을 일이 뭐라고. 이제 그만하자. 나 힘들어. 더 이상 추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규는 몰라도 제겐 민규와 함께한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 시간들이 더럽혀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토록 남편을 잡고 매달렸던 거였죠. 근데 정작 문제를 일으킨 건 남편이 아니었어요. 진미정 씨 되시죠? 여기 땡땡 지구대입니다. 조아정 씨가 여기 계신데요. 보호자 되시는 거 맞죠?
와서 데려가세요. 난데없이 광주의 한 파출소에서 저를 찾더라고요. 화정이가 있다면서요. 동네에 있어야 할 화정이가 광주에 있다는 것도 놀랐지만 파출소에 잡혀 있다는 게 더 놀라운 거였어요. 너무 놀라서 남편을 데리고 파출소로 갔습니다. 거기 화정이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경찰관과 말을 하는 사이에 화정이를 불렀죠. 화정이, 네가 왜 여기에 있어? 광주엔 왜 왔고? 무슨 일이야? 언니가 민규 때문에 울었잖아. 그래서 내가 혼내주려고 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경찰과 이야기를 끝낸 남편이 오더니 저와 화정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무슨 일인데? 화정이가 뭐라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남편이 말해준 대로라면 화정이가 민규의 병원을 찾았답니다. 그리고는 민규한테 야단을 치려고 했대요. 그걸 본 민규가 기겁을 하고 쫓아보내려고 했는데 화정이가 말을 안 들었대요. 병원 바닥에 드러눕더니 난동을 부렸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렇게 된 거였대요. 정말이야? 네가 민규 병원을 어떻게 알고? 왜 그랬는데? 난동이 뭐야? 그냥 민규가 언니 말 안 들어서 혼내려고 그랬어. 근데 민규가 나 모른다고 쫓아내라고 그래서 이야기한 건데. 우리 다시 가자. 내가 민규 혼낼게. 언니도 막 혼내. 말 안 들으면 혼내는 게 맞지. 그치? 너무 놀랍고 신기했어요. 어떻게 화정이가 민규의 병원을 알았을까요? 어찌어찌 알아냈다고 해도 무슨 수로 거기까지 갔을까요? 화정이 말로는 버스를 타고 갔다더군요. 제가 하도 속상해하고 울고 그러니까 자기라도 혼을 내주겠다면서요. 참 고맙대요. 그 정신으로 절 생각해준 마음이 그리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2번 다시 그러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간 사고라도 나면 제 맘이 더 아플 테니까요. 근데 화정이는 제 말을 안 들었어요. 민규 혼내주고 저한테 사과하기 전까지는 멈출 수 없다고 그랬답니다. 그런 일이 서너 차례 더 반복됐었어요. 당연히 병원에서는 난리가 났죠. 처음에는 웬 미친 여자가 난동을 부리는 거라 생각했다가 돌아가는 걸 보니 화정이가 병원 원장의 친엄마라는 걸 알게 되니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난감해 했나 봐요. 그때마다 민규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신고하라고 했는데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거죠. 결국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게 되어버렸답니다. 그게 무슨 문제일까 싶겠지만 민규가 처가 식구 전부에게 거짓말을 한 게 문제였어요. 놀랍게도 민규는 자신의 아내에게조차 화정이의 존재를 감추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겠지만 정말로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를 앞세운 거였어요. 자신이 진짜 고아였고 그 와중에도 노력해서 의사가 된 걸로 처가 식구들을 사로잡은 거였답니다. 그게 발각되니 발칵 뒤집어졌죠.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집안이 그리 만만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근방에서 조합장내라고 하면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집인데요. 그런 저희 집조차도 성에 안차하던 사람들이 하물며 화정이 같은 친모를 두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노골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킨 거였답니다. 잘 나가는 의사 사위 자랑하려고 차려준 병원도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으니 더더욱 민규가 마뜩치 않아졌나 보더라고요. 그 일로 민규가 며느리와 다투게 된 건 당연한 일이었죠. 자기 딸한테 잘하라고 거액을 들여 병원까지 차려준 처가 사람들이 당연히 민규를 몰아붙인 것도 정해진 거였어요. 한동안 이어진 불화는 끝내 수습되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불화 끝에 얼마 전 민규가 이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어쩌겠어요. 다 지가 자초한 일이죠. 굳이 그런 집에 장가를 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런 배경 없이도 충분히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아이였는데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사람 욕심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건지를요. 그 욕심 덕에 민규는 모든 것을 잃었던 거죠.
들리는 소문엔 부산 쪽 어느 병원에서 일한다고 하긴 하는데 연락을 안 해오니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민규가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면 다시 저희를 찾지 않을까요? 그런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놈을 뭐가 예쁘다고 감싸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 자식 아닙니까? 지놈은 그리 생각하지 않겠지만 전 어쩔 수가 없네요. 원래 부모는 받는 게 없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전히 속은 답답하지만 그래도 한결 개운하긴 하네요. 다들 평온히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이 또 한 번 생각나는 사연이었습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면 뭐하나요? 감사한 마음 하나 느낄 줄 모르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너무 괘씸하네요. 자식을 낳고 나면 부모 마음 조금이라도 느끼려나요? 부디 깨달음 얻고 사연자님과 어머니께 돌아와 사죄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